안녕하세요. 전주리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지난주로 예정되어 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되면서 연금 개혁마저 자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야는 무려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측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은 각각 43%와 44%로 불과 1%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 대체율 1%에 따라 국민이 받을 돈, 그러니까 국민연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책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북마크 시간에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게 하는 영화 속 세계로 청취자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최근 흥행 역주행 돌풍을 일으킨 더 폴 디렉터스 컷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2025년 3월 3일 12시를 기해 제주 남부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유리창 근처는 피하시고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요. 물건이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이 많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해야 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1절이 있었던 지난 주말에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3.1절이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네, 이 탄핵 반대 진영은 주로 광화문, 여의도 이쪽으로 총출동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탄 집회라고 하면 계파가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되고 여의도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가 이번에 주축이 됐는데 여기는 또 여의도 쪽은 그 한국사강사 전한길 씨가 이제 주된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탄핵 촉구 진영은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근처로 여기 경복궁 안국역 이쪽으로 모였고요. 사실상 양쪽 모두 탄핵 선거 앞두고 막판에 진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서 새 결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당초에 전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등은 원래 집회 끝나면 헌재 쪽으로 행진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마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일정이 취소되면서 우려됐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3.1운동의 통합 정신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각자의 신념으로 본다면 뭐 같을 수는 있겠으나 뭐 예. 어느 쪽이든요. 그리고 또 여야 정치인들까지 이번 연휴에는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탄핵을 기각하는 게 혹은 또 인용하는 게 3.1절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12상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를 통해 일부 헌법재판관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네.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옥중 메시지를 내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먼저 그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라면서 서신을 공개했어요. 예. 내용을 보면 나는 건강하다, 구치소에서 잘 지내고 있다, 반대 집회에 모여주시는 것에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들은 한껏 고무가 된 거죠. 그랬겠네요. 태극기, 네. 성조기 등을 흔들면서 함성을 질렀고 사실 이것도 그래요. 어떤 지도자로서 이제 다 좀 편히 계셔달라. 이제 마음 놓고 저를 믿고 이제 좀 심리를 기다려달라. 이렇게 다독였다기보다는 예. 집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잖아요. 네.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명규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서신을 공개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여기에 공개한 내용은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처단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극단적이기도 그러네요. 하고 네. 이게 또 비상계엄 때 포고령에 포함돼서 뭐 의사들 처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파장을 낳았던 말이기도 하고요. 또 옥중에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 헌법재판관 한 명 하면 이름을 3명 콕 집어서 명시한 것 또한 분열을 자극하고 위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예. 원래 마지막 변론에서 이제 윤 대통령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가 나올지 말지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 당시에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복을 넘어서 좀 물리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3.1절 탄핵 찬반 집회 정치권도 가세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뭐 여야 모두 좀 많이 다 달아올랐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야당 의원들이 대다수가 집결했어요. 뭐 예. 총궐기 이런 것까지 내렸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의식해서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 행동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늘 그랬듯이 뭐 수십 명이 참석해도 별다른 제지를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예. 광화문에는 윤상현 의원 포함해서 극소수가 갔고요. 나머지 대다수가 이제 여의도로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 여의도로 갔고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먼저 갔다가 광화문도 아, 그래요? 같이 참석을 했어요. 이분들이 연단에도 섰는데 윤상현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좌파 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그리고 종북좌파 카르텔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포퓰리즘이 자리를 대신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 나경원 의원은 뭐 민주당, 민노총, 북한노동당 얘기하면서 극좌파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서천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모두 때려 부셔야 한다. 처부수자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근데 이게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탄핵 참가자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여당 의원이 연단에 서서 때려 부수자, 처부수자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자유로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 서천호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진들이 나서서 내란숙의 복귀를 주장하고 국가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구구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조국혁신당에 직격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 또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도 이 후폭풍을 낳는 발언이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입니다. 비상계엄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깊은 바닷속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이 꽃게잡이를 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연평도라고 하면은 네. 그런 어떤 접경 지역에서의 위협감을 항상 느끼는 분들이기도 그렇죠. 하고 여기에 있는 군인들 해병대까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규탄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은혁 재판관만 최상목 대행이 한 명만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게 지난달 27일입니다. 오늘 예. 3월 3일이고 나흘째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최상목 대행이 완전히 결정을 발표하기까지는 아예 꽁꽁 숨기고 언급은 자제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이게 좀 변수로 최상목 대행도 지켜보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기각돼서 한덕수 총리 탄핵이 안 되고 복귀하게 되면 본인도 재판관 임명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덕수 총리 선고가 빨리 나온다면 뭐 명분으로 삼겠지만 늦어질수록 최상목 대행 부담은 또 커지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겠다 해서
국무위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건데요. 최 대행은 주말에도 각계 인사들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언제 나올지 뭐 예측되는 그 시기가 있을까요? 그건 사실 이제 계속 여야가 압박을 주고는 있고 사실 그 야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총리 심판 탄핵 심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고 그렇죠. 있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여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한덕수 총리부터 우선해야 되고 이거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 게 그렇죠.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조금 부담, 압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헌재의 정책 자체는 기조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우선이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어느 쪽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도 날로 거세지는 분위기죠. 예, 이게 국민의힘은 임명하지 말아라. 야당은 속히 임명해라. 뭐 네. 이런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하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용인하는 것이다.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건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다. 대행이 선을 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면서 이번에 박수영 의원은 단식 농성까지 그랬죠. 시작을 네. 했어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겠다고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라는 건데 이분이 최상목 대행하고 40년 지기 절친으로 알려져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단식 농성까지 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박수영 의원 향해서 네. 이제 그 관저 방문이나 구치소 면회도 서로 잘 보이겠다고 번호표 뽑더니 네. 이번에도 줄서기에 나선 거냐 이렇게 맹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원래 여야정 협의체에 갖기로 했었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런 식이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협의회 불참도 직전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살펴볼 오늘의 뉴스가 있을까요? 예,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 소식인데요. 예. 이분이 재임 시절에 선관위 명의의 이른바 세컨드폰을 만들었다. 네네. 그런데 그걸로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와서 큰 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감사원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데요. 그 이른바 세컨드폰을 개설했는데 이걸 익명으로 개통을 했고 네.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라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선거를 총괄하는 곳이고 그럼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곳의 실무 총책임자가 어떤 정치인들과 그것도 익명의 세컨드폰으로 비선으로 소통을 했다. 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문제인데 이 세컨드폰을 퇴직하면서도 들고 나갔고 전화요금은 계속 선관위가 냈다. 아.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네. 이후에 감사원의 이 전화기가 적발이 되자 내요. 김 전 총장이 휴대전화를 내는데 완전히 초기화해버린 걸 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복구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어떤 정치인하고 어떻게 소통을 했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확인되지 않겠네요. 예,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포렌식을 해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아, 감사원이 예, 파악을 했고요. 이 김세환 전 총장은 감사원 조사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모 과장이 자발적으로 가져다 준 것이고 업무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말을 바꿉니다. 나중에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고요.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도 지적을 하는 게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예. 물론 선관위가 국회하고의 그런 대관 업무가 많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국회하고 어떤 선거법이라든가 선관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회와 컨택할 일이 많긴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정치인들과 그런 본인 명의 전화가 아닌 익명의 전화기로 하고 내용도 남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선관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국민의힘은 부패 카르텔이라면서 선관위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논란이 제기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경선을 치렀던 사실이 드러났네요. 네, 일단 이 일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곧장 선관위에 맹폭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선관위가 정치 장사를 한 게 드러났고 부패 카르텔이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하고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지적했고 예. 나경원 의원은 이것이 바로 비리 종합 세트 선관위의 실체다.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에 준하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해서 선관위를 감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예. 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당 내에서도 좀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된 게 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건데요. 예.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때였어요. 물론 이분이 그 최종 후보로 나가진 못했습니다. 최종 경선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예비 후보자가 14명이나 되는 중에 1차 경선 통과하면서 4명 후보 추리는 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들의 특혜 채용이 의혹 제기된 후였는데도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당시에 감사원이 또 이 아들 특혜 채용 이런 갑질 내용을 선관위를 감사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은 이 김세환 전 총장 아들을 세자라고 호칭한다. 뭐 이런 충격적인 내용들이 폭로되고 조사되기도 했었는데 그 후에도 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번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전국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투톱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갑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에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예. 지난달에는 두 사람이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했고 이번에 박 전 대통령 만나면서 아무래도 탄핵 심판 선고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지지층 다지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숙적이었죠. 네. 특히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그래서 뭐 몇몇 보도에서는 이제 악연이다라고도 네. 표현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는 네. 그런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수모를 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켜달라고 오는 것이냐 이런 비난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탄핵을 겪으면서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탄핵 과정에도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될지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게 될지 이런 것들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회동을 통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갔는데 이 대표를 향한 견제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는 것 같죠? 예, 뭐 줄줄이 계속 비명계 만나고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 만났고 예. 가장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 만났는데 모두가 당 통합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쓴소리는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로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민주당으로 과연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아주 유감스럽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네. 임종석 전 실장은 민주당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 박수치고 싶다. 지금 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하기 위해 용기 내는 분들을 성원할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이라고 해야 될지 노골적이라고 해야 될지 다른 또 계파를 밀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내비친 거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항소심 기류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직은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목표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과도한 내부 총질 이렇게 찍혀서 만약에 역풍을 받아서 뭐 지게 되거나 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당 지지층으로부터 역풍을 맞으면 앞으로의 행보가 타격이 불가피한 거잖아요. 이번 대선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네. 해서 또 다른 대안을 어떻게 뭐 띄울 수 있을 만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만한 대안을 본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제 안개 속으로 좀 빠져드는 분위기예요. 네. 이게 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어요. 근데 네. 외신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양국 정상이 만나면 예의를 갖추지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독재자라는 표현까지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그러진 않잖아요. 예. 네,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지원이 없었으면 2주 만에 졌을 건데 젤렌스키 당신은 어떤 카드도 없다. 지금 당신은 3차 세계대전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두 정상은 이날 그 우크라이나 광물자원 개발 투자에 대해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는데 회담도 파행됐으니까 이 서명도 파행이 됐고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젤렌스키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로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그러게요. 사실상 없어요. 미국의 네. 힘이 없으면. 그렇죠. 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원조물자 수송까지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젤렌스키는 뒤늦게 미국의 지원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수습을 하는 모습인데 네. 사실 이거는 이러나 저러나 좀 종전협상의 주도권을 러시아가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는 게 푸틴이 그 사이에 웃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로서는 기시감이 드는 게 이런 약소국, 전쟁 당사국이지만 약소국으로서 그 어떤 메시지도 낼 수 없는 주도권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기시감을 우크라이나에서 좀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강원도와 이어지는 길들부터 볼게요. 고속도로는 현재 눈으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를 모두 합해보니까 전체 30km 구간입니다. 지금은 가평 휴게소에서 설악 쪽의 정체가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쪽으로 정체입니다. 평창에서 둔내터널 쪽으로 답답하고요. 강천터널 부근에서 주춤하다가 여주에서 여주 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주로 충청권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신탄진에서 남청주 쪽으로 정체고요. 또 옥산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대체로 원활한데요. 올림픽도로 공강 방향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여야정 협의회가 무산되면서 정부가 연금 개혁의 적기로 제시한 2월은 무심히 지나가 버렸는데요.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쟁점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도 멈춰선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가 아주 짧게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 자체가 원래 엄청 상당한 진통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8일에 예정됐던 2차 회의에서 이 민생 법안들에 대한 의견 교류와 합의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담판을 시도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회의 시작 30분 전에 민주당이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내세운 이유는 여야정의 한 축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걸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를 이제 국정협의체 회의와 연동한 셈인데 이 결정으로 어쨌든 한시가 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 18년 만에 연금 개혁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이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죠. 네. 맞아요. 이 연금 개혁이 여야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온 사안이잖아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비상개업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해도 네. 좀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설 연휴를 지나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고갈 얘기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거라고 합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를 언급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되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예. 초고령 사회가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7년 전인 2018년에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일본이 이게 1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7년. 이게 와. 무척 씁쓸한 신기록이 그러네요.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를 이제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고 또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네. 밝혔거든요. 그만큼 올해 연금 개혁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네, 연금 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가 현재로서는 2024년 10월 기준인데 이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가 2,181만여 명입니다. 네. 2023년 말과 비교해 보면 57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고요. 네. 이게 2023년부터 이제 계속 2년 연속으로 이제 줄어 나가고 있는데 2023년에 11만 3천여 명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도 그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수급자가 723만 5천 명이 넘었는데 이거는 이제 2023년 말보다 41만 3천 명이 더 늘어난 네.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보도만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1월에 이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나와서 이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는 사실 정말 특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19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에 37년 만에 처음 나오는 수급자라서 그런데요. 네. 이게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데 이분은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받는 평균 소득의 네. 몇 퍼센트를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냐 이 지표가 70%일 네. 때
그때 가입을 해서 30년 이상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렇군요. 예, 여기에다가 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그만큼 연금액을 가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제도 도입 이후에 소득 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입자들이 300만 원 받기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얼마나 되나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소득 대체율이 41.5%거든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이제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월 65만 4,471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걸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매 시행하는 조사가 있는데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가 그거예요. 이제 50대 이상 중고령자와 그 배우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노후에 필요한 이제 최소 생활비가 얼마냐, 적정 생활비가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네. 최소 생활비가 136만 원 정도, 그리고 적정 생활비가 192만 원. 이게 정도라고 인당 답을 필요한 했어요. 최소 생활비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으로는 최소 생활비의 절반 정도만 충당을 할 수 있는 네. 거고 적정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네요. 적정 생활비에는 3분의 1 정도다. 그러니까 뭐 노후 대비에는 정말 뭐 턱없이 적다. 부족한.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진전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개혁의 두 가지 이제 큰 틀은 모수 개혁과 이제 구조 개혁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모수 개혁에 좀 아무래도 집중을 하고 있죠.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이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이제 9%인데 이걸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게.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43%를 주장하고 있고 네. 야당인 민주당은 44%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1%라고 하면 43%, 44%, 1% 차이인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연금액으로 따져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연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에 따라 뭐 가입 기준에 따라 다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이걸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지난해 기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300만 원 소득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가정하고 소득 대체율을 뭐 지금이랑 비슷하게 40%로 가정을 해본다면 네. 한 달 받는 연금액이 지금으로서는 120만 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국민의힘 아닌 43%로 적용을 해보면 129만 원. 네. 이제 민주당 아닌 44%로 적용하면 13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예, 현재 가치로는 한 달에 3만 원. 3만 원 차이네요. 네. 한 달에 3만 원 차이인 거고 1년에 336만 원인 셈이고 이제 뭐 수급 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뭐 총 연금액은 9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680만여 명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 대체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사람에게 남아있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얼마나에 따라서 이 1%의 효과가 차이의 효과가 이제 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39년을 이미 냈다면 네. 이 39년에 대해서는 이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하지만 남은 납부 기간 1년에 대해서만 이 인상된 소득 대체율이 적용이 되는 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연금액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 네. 정부 관계자도 뭐 이 소득 대체율 1%에 따라서 이 기금 소진 뭐 연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 세대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연금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남아 있는 납부 기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되면은 소득 대체율 인상에 따른 지출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아, 그렇죠. 이걸 지금 빨리 합의가 되지 않는 건 그 나중을 생각하기 네, 때문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최근 논의의 쟁점이 자동 조정 장치로 옮겨갔다고요? 네, 자동 조정 장치는 지난해 9월에 이제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낼 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장치입니다. 이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 말 그대로 자동 조정 장치인데요. 나라마다 이제 그 방식은 다른데
했는데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서 기대여명이랑 가입자 수 증감률을 연금액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또 예를 들자면 연금액이 100만 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2%면 이게 이제 다음 해 자동으로 반영돼서 102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아, 하지만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되면 한 단계를 더 밟게 되죠.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대여명이랑 이제 가입자 수 감소율이 각각 0.5%면 이 물가 상승률 2%에서 0.5, 0.5를 더해서 1%를 빼서 1%만 반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102만 원 받을 게 이제 사실 10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는 근데 이 자동 조정 장치를 수지 적자 시점부터 작동을 시키면 네. 기금 소진 시점이 지금은 2056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2077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도 이쪽에 이제 동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매번 법을 바꾸지 않고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 조정 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다. 뭐 이렇게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네. 세대별로 이제 국민연금 수급액이 15% 내외로 떨어진다. 뭐 연금 실질 가치가 최대 20%까지 감소한다는 추계 자료가 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외랑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노인 가구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따져봤으면 하는데요.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자체가 성숙하지가 않은데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금에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 자체가 취약한데 이걸 더 깎아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해외와 비교한 자료는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근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노인 단독 가구에서 이 가구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단독 가구에서 33.8%, 부부 가구에선 27.7%에 그칩니다. 이제 반면 근데 유럽의 경우에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에서는 막 그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소득의 80%를 이제 노령 그래요? 유족 관련 급여로 충당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조차도 50에서 60% 수준이어서 와.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이제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퇴직 전에 벌었던 순수 그 근로소득이랑 대비를 해봐도 유럽 8개국 모두 5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3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연금 보장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바로 이제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으로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2021년 기준이지만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노인 비율이 우리나라 34.7%거든요. 근데 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15%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수익률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수익금은 160조 원, 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1,21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6.82%로 올랐고요. 누적 운용 수익금도 737조 원이 됐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선전한 것이 전체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고 정부가 이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당시에 이 장기기금 투자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을 했었는데 네. 지난해 9월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5.5% 1%포인트 올려가지고 기금 소진 시점을 그만큼 더 늦추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6.8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익률을 그래도 잘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건 역시 연금 개혁과 좀 밀접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연령이 지금은 65세. 65세. 네, 네. 이를 더 올린다는 건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요새 65세 어른들 본다고 해서 뭐 저분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뭐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듯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들 중에서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2018년 기준에 43.4%인데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1%인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가장 그러네요. 3배 높습니다. 정도네요. 네, 그래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노인 연령 기준을 무턱대고 올렸다가는 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연금 개혁과 이런 것들이랑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건 사실 꽤 오래 전인데 왜 이렇게 매번 힘이 드는 걸까요?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1988년에 이제 도입된 이후에 2차례에 걸쳐서 개혁이 있어 왔는데요. 이제 1998년에 10년 뒤죠. 기금 도입 이후 10년 뒤에 보험료율을 3에서 9%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7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에 두 번째 개혁이 있었는데 이때 이 소득 대체율 60%를 2008년에 50%로 낮춘 뒤에 점점 이제 줄여갔던 거거든요. 네.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뭐 소위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이걸 미뤄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개혁을 네, 그렇군요.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를 켜면 바탕화면에 어떤 그림이나 사진이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름다운 경치 사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바탕화면은 컴퓨터를 켜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화면을 뜻하는데요. 바탕이란 명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탕은 물체의 뼈대나 틀을 이루는 부분을 기본 의미로 해서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와 같이 말할 수가 있죠. 또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란 뜻으로 쓰이면 문화의 바탕이라든지 그는 기존 공식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이론을 내놓았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질이나 재질 또는 체질이란 뜻으로 쓰이면 어른들은 예의범절로 그 사람의 바탕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와 같이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본이란 표현과 비슷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바탕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먼저 길이의 단위로 쓰이는 경우 한 바탕은 활을 쏘아 살이 미치는 거리 정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 차례 끝내는 동안을 세는 단위로 쓰이면 바둑을 한두 바탕 두다가 그만 싸움이 벌어졌다와 같이 쓸 수 있고 또 어떤 무렵이나 때를 뜻할 때는 그 시인이 늙을 바탕에 쓴 작품이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수도권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아직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과 울산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와 경상도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7도, 대전 8도, 대구 6도, 강릉 3도 등으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 이상 낮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도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저녁에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 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모레 수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최대 1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편지로 헌법재판관 3명을 처단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 명의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연락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이 오는가 싶더니 강원 지역에는 또 폭설이 내렸어요. 네, 요즘 날씨 참 희한합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다시 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강원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1m가 넘는 폭설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고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도 발령됐고요. 밤이 되면 비가 눈으로 바뀌는 지역이 더 많아지면서 대설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 오늘까지가 가장 큰 고비라고 하는데요. 경기 내륙과 강원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려 쌓일 전망이고요.
특히 동해안과 산지에는 시간당 5cm가 넘는 눈폭탄 수준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네. 예상 적설량으로 보면 20에서 50cm까지 내려 쌓이겠는데요. 많은 눈으로 인해 고립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사전에 교통 상황 꼭 체크하셔야겠고요. 빙판길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나머지 수도권 지역도 3에서 10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내일도 다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강원, 영동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눈이 올 전망입니다. 네. 특히 강원 산지의 경우에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함께 굴을 따러 간 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요. 네, 주말 사이 전남 해남에서 갯벌에 굴을 따러 나간 60대 부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남편이 부인을 찾아 나섰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주민의 신고였는데요. 부부가 갯벌로 향한 오후 3시쯤은 썰물 때였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밤 9시쯤에는 밀물대로 특히 밀물이 가장 높고 빠르게 차오르는 대족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짙은 안개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튿날 오후 갯벌에서 숨진 남편을 발견했는데요. 네. 이후 수색 범위를 넓혀가던 수색팀은 오늘 아침 실종 지점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아내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이들 부부는 영광 군민으로 연휴를 맞아서 아내 친정에 왔다가 굴을 따러 갔던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이 현장을 찾았다가 함께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갈두 선착장은 비가 온 뒤 안개가 자욱했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에 익숙한 주민들도 안개가 낀 날은 방향 감각을 잃을 정도라며 특히 그 시간은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어서 더욱 선착장 쪽을 찾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기업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월 평균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4만 명 넘게 줄어든 375만 5천 명에 그쳤는데요. 네. 1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가 줄면서 이 취업시장 체감 한파는 더 매서웠는데 문제는 올해 대기업 채용 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혹독할 거라고 합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물었더니 61%가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는데요. 지난해 조사 때보다도 7%포인트 가까이 늘었고요. 네. 채용 계획이 있어도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이 30% 가까이로 늘어난 반면 늘리겠다는 기업은 10%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 긴축 때문인데요. 여기에 길어지는 경기 침체, 고환율로 인한 경기 부진도 영향을 미쳤고요. 최근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이 저마다 몸집 줄이기에 돌입하면서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마당에 대규모 신규 채용을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소규모로 필요할 때만 뽑는 이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에 나서면서 신입들의 취업문은 더욱더 좁아지고 있는데요. 네.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힘든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터지면서 대기업 채용 시장에도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시기를 보내는 요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박사 학위를 따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해 박사 학위를 받은 10명 중 3명은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20대 청년 박사 절반이 무직자였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만여 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사람의 비중은 70% 남짓으로 나타났고요. 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 비율은 30% 가까이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네. 청년 박사의 일자리 절벽은 유난히 더 심각했습니다. 지난해 30세 미만 박사 학위 취득자 중 무직 비율은 47.7%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박사에 대한 처우도 박했습니다. 네. 지난해 일자리를 구한 신규 박사 7,300여 명 중 가장 많은 27.6%가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는다 답했고요. 또 약 20%가 4천에서 6천만 원 사이라고 답해 취업을 해도 약 절반이 저연봉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으로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줘야 하는 고학력자 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학령 인구 감소로 박사들이 학계로 나갈 기회가 적어지면서 이렇게 박사 취업률이 낮아졌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교 폭력 신고가 잦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지난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중학교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신고된 지역 1위에서 5위는 양천과 송파, 강남, 성북, 노원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폭 신고도 잦은 결과라고 분석하고 예. 있습니다. 1위를 기록한 양천구를 살펴보면 총 19곳의 중학교가 있는데 네. 학교당 평균 78.4건의 학폭이 신고됐고요. 목동에 있는 목동중과 모군중이 각각 207건, 191건으로 서울 390개 중학교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강남으로 넘어가 보면 학교당 학폭 신고 건수는 평균 51.5건으로 강남구에선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 혹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요. 학폭 담당 교사의 교체와 처벌을 바란다는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되거나 학폭 피해 학생 측이 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고선 교육계에선 학폭 때문에 학교가 진흙탕 감정 싸움의 무대가 되는 일이 적잖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다는 점도 학폭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로 꼽히는데 학군지로 소문이 나면 전학 수요가 많아지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보이고요. 네. 또 한 전문가는 학폭 가해자가 확정되면 대입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쌍방 고소전으로 비하는 일이 교육률이 높은 곳일수록 잦을 수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아, 네. 교육률이 높은 지역의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동원한 소송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네. 이렇게 새 먹거리를 포착한 주요 로펌에선 학폭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일부러 학교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는 일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네. 한 학폭 전담 변호사는 학폭은 이미 어른들의 싸움이 됐다면서 충분히 교사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학부모가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면서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선 학폭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왜 가해자냐며 교육당국 처분을 따르기보다 네. 소송을 택할 때가 많다 현실을 짚어줬습니다. 네, 또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마른 몸매를 동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네, 요즘 카카오톡 오픈 채팅 같은 곳에 가보면요. 네. 초등학생 다이어트라는 키워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다이어트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마르면 마를수록 좋다거나 밥을 먹고 후회했다 같은 대화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오곤 하는데요. 네. 이제 막 유치원에서 올라왔을 법한 8살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장기에 지나치게 마른 몸을 선망하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초등학생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네. 한 초등학생은 유튜브에 하루 동안 젤리와 컵라면 하나만 먹고 줄넘기와 맨몸 운동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는가 하면 몸무게가 고작 41kg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말할 정도입니다. 실제 수치로도 나이가 어릴수록 다이어트를 경험한 나이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15세 응답자의 경우 평균 12.8세 첫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초등학생 때 다이어트를 시도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3.9%에 달했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하면 참 다행인데 네. 문제는 SNS의 영향으로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 유혹에 빠질 위험도 크다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린이도 안전하게 보조제를 섭취할 수 있다는 광고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네. 현재 다이어트 보조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서 연령 제한 없이 판매되긴 하는데 대표적 다이어트 성분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 아이나 임산부 등의 경우 먹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고요. 식약처는 초등학생 대상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규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사후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재발 방지 힘을 쏟아야 한다 지적하고 있고요. 네. 외모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대표 관광지 중에 한 곳인 북촌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관광객들의 통행 제한 시간을 뒀는데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북촌 한옥마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옥이 길게 늘어선 골목에는 궂은 날씨에도 곳곳에 한복을 입고 인증샷 찍기 여념없는 사람들로 빼곡하죠. 맞아요. 한옥 대문 문고리를 잡고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또 들고 있던 짐은 옆집 문간에 올려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밤낮 없이 이어지는 발길이 주민들에게 참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네. 오죽하면 한 주민은 3대째 100년을 살던 분도 또 옆집도 다 떠나가 버렸다 말할 정도라고 하네요. 이에 종로구는 지난해였죠. 북촌 내 가장 붐비는 지역을 레드존으로 지정하고 방문 시간 제한을 뒀는데 오후 5시 이후 관광이 제한되는 레드존 길목에는 보안관들이 제한 시간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서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 제한 시간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다만 상점 이용객이나 투숙객, 상인, 주민과 그 가족 또 지인, 사진을 찍는 등 관광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는 오후 5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독일에서 온 한 관광객은 거주민들이 있지 않느냐, 자신이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계속 오는 걸 원치 않았을 거다 말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또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안내원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든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또 북촌 내에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있어서 매출이 줄어들까 불만을 토로하는 상인들도 보이는데요. 예. 상점 이용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규제로 인해서 방문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행 자체가 아닌 사진을 찍는 등 관광 행위가 단속 대상인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아직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반면 레드존 일대에서 사는 주민들은 저녁 시간 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네. 한 주민은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많고 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다면서 관광 제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 말하고요. 이에 종로구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상인과 정주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챗 GPT를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활용법도 참 다양해요. 네,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주부터 심리 상담까지 해주는 시대가 왔는데요. 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익숙한 청년들이 특히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보통 업무 등에 주로 활용하던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주관적인 감정과 심리, 운세를 알아보는 분야에도 활용한다는 게 참 재밌는데요. 그러네요. 아니 왜 용하다는 곳은 안 찾고 이렇게 챗 GPT에 상담을 하나 보니까 그 이유가 좀 짠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 오히려 더 편하게 물을 수 있고 부담이 적다는 건데요. 한 취업준비생은 좋은 이야기면 몰라도 고민을 나누면 짐을 주는 기분이라 그렇죠. 타인에게 말하기 참 부담스러운데 네. AI는 그렇지 않아 종종 챗GPT의 고민을 털어놓는다 말하고요. 또 종종 생성형 AI 서비스로 사주풀이를 본다는 한 취준생은 사주 한번 보려면 못해도 복채로 10만 원씩은 내야 돼서 부담스러운데 AI는 그렇지 않아 자주 이용한다 말합니다. 네. 이렇게 AI를 심리상담과 사주풀이 이용해본 청년들은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네. 처음에는 AI가 얼마나 공감을 해줄까 의문이었는데 사용을 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공감도 잘해주고 또 논리적으로 조언해줘서 신뢰하게 됐다. 때때로 사람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다 말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SNS에는 챗GPT가 이렇게 세세하게 사주를 알려준다. 챗GPT에 상담을 시켜보니 과거 몇 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던 경험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같은 호평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유의해야 할 점들도 있는데요. 뭐죠? 이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학습하기 때문에 항상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거 꼭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잘못된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부적절한 답변을 걸러내는 이른바 세이프티 가드레일이 망가져서 마치 다중인격자처럼 변해 답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는 거 인지하시고 모든 내용을 맹신해선 안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노래 아이유의 드라마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나도 한때는 그이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3월 3일 대체공휴일, 오늘은 이다혜의 북마크 하루 쉬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17년 만에 재개봉해서 흥행에 성공, 또 롱런 중인 영화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더 폴 디렉터스 컷이란 영화입니다. 진명향 무브먼트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꽃샘추위가 또 시작이 된 날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더 폴 디렉터스 컷, 이 영화 17년 만에 재개봉했는데 지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대표님? 네,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지난 겨울 가장 성공한 또 작품 중에 한 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더 폴 디렉터스 컷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개봉을 했던 작품이고요. 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던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예술영화관 위주로 개봉을 해서 크게 네. 흥행을 하지는 못했던 작품인데 지난 12월에 2024년 12월에 개봉을 해서 지금 거의 10주 가까이 장기 상영되면서 17만 관객을 돌파하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 더 폴 디렉터스 컷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은 뭐 일반적인 상업 영화랑은 좀 다른 예술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최근에 그 상업 영화들의 제작 편수가 좀 줄어들면서 예술 영화들이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도 상영되면서 많은 관객분들이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네. 뭐 일례로 50만이라는 아주 대단한 관객 수를 돌파한 서브스턴스라는 작품이 네. 더 폴과 함께 지난 겨울 예술 영화 흥행을 견인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더 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스턴트맨이 있습니다. 리페이스란 배우가 연기한 로이라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로이가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소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둘이 이제 로이의 병실에서 좀 친밀한 사이가 되고 로이가 이 어린 소녀 알렉산드리아에게 네. 5 무법자의 모험담을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흥행 열기에 힘입어서 타샘 싱 감독 내한을 했었죠. 4일간 일정 동안 무려 17번이나 관객과 만나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진명현 대표님도 그때 사회를 보셨다고 들었어요. 가까이서 본 감독과 관객들의 만남 어땠었나요?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4일간 17번 정도면 이제 한국의 감독님들은 잘 소화 안 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하루 종일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겠네요. 네, 뭐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나 아니면 아이돌들이나 그렇죠. 소화할 법한 일정을 네. 정말 빽빽하게 소화를 하셨는데 저도 그 관객과의 대화 이제 모더레이터 진행자 역할로 감독을 만났어요. 근데 네.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타샘 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여러 편 또 만든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네. 펩시콜라 같은 유명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주목받고 있었던 그래요? 그런 광고 감독이기도 합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면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예전에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비욘세랑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을 무대로 네. 펩시콜라 CF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 그래요? 작품을 연출한 감독이기도 하고 네. 인도 출신 감독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때 실제로 처음 뵀는데 네. 정말로 유쾌하신 분이었고 이런 정말 몸이 피곤할 법한 행사에서 단 한 번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뜨거운 사람이었다고 기억이 되어요. 그리고 특히 더 폴 같은 경우는 20대 한국 여성 관객들이 정말 많은 지지를 보내주어서 네. 이런 흥행을 견인하기도 했는데 또 객석에서 보면은
성별과 나이가 좀 보이거든요. 이제 무대에서 객석을 그렇겠죠. 보면. 그래서 네. 타셈 신 감독도 수차례의 관객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내 영화를 한국 젊은 여성 관객들이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롱 리브 코리안 위민이라고 여러 차례 또 샤라웃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 그 더 폴 디렉터스 컷이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걸까요? 네, 뭐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일단 먼저 이 영화는 무척 아름답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스크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정말 뭐 집에서 TV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흥을 주는 작품들이 큰 인기를 네. 모으고 있는데 마치 스크린을 캔버스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작품은 특히 정말 넓은 화면 그리고 사운드가 잘 돼 있는 큰 극장에서 보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아주 근사한 전시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쇼폼 전성 시대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AI 결과물들이 넘치는 시대에 네. 좀 고전적이고 수작업적인 방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게 관객들이 좀 먼저 사로잡았던 요소인 것 같고 그리고 재개봉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거는 네. 사실 2008년도에 개봉했을 때의 포스터가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영화만큼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근데 재개봉을 하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뭐 곡성이나 아니면 우리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수많은 블록버스터들 하얼빈 뭐 등등의 작품들을 만들었던 빛나는이라는 영화 포스터 디자인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아주 영화랑 잘 어울리는 근사한 재개봉 포스터들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줬는데 네. 이게 또 요새 또 굿즈 열풍이니까 그쵸. 네, 젊은 관객들이 영화를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또 굿즈에도 큰 호응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초반 흥행에 또 견인하는 그런 몫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 더 폴 디렉터스 컷 제작 기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었다고 하던데 해외 로켓 스케일도 어마어마하죠? 네, 무려 로케이션 헌팅에만 19년간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영화를 보면 그럴만도 한 게 저거 좀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컴퓨터 그래픽보다 더 컴퓨터 그래픽 같거든요. 그러니까 CG 같은 느낌이 드나 보네요. 그러니까 CG 같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저게 진짜일까? 저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 근데 존재했으면 좋겠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뭐 아주 내가 모르는 오지 여행 뽐뿌가 오는 그런 진짜요? 영화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영화 다 실제 있는 곳인 거잖아요. 네, 다 실제 있는 곳을 감독이 직접 다 가보고 여기서 이 작품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을지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서 네. 촬영에 들어간 작품이어서 지금도 근데 그곳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뭐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는 좀 변했을 수 있을 거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영화 속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와. 그런 측면에서 또 관객분들이 아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꼭 봐야겠어요. 네. 그 알렉산드리아를 연기한 카틴카 얼룬카 외에도 그 네네네. 로이를 연기했던 리 페이스도 그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두 배우가 국내에 잘 알려진 배우들은 아니에요. 네. 특히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리페이스는 비교적 그래도 알렉산드리아 캐스팅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캐스팅이 진행된 편이라고 들었는데 알렉산드리아를 연기한 카틴카 얼누카라는 소녀는 루마니아 소녀예요. 근데 네. 감독이 아주 자연스러운 소녀 역할을 할 친구를 아주 오래 찾았고 거의 7년 가까이 이 소녀 캐스팅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이 카틴카 얼누카라는 배우를 딱 만나게 되면서 네. 영화 제작에 급물살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틴카 얼누카는 막 인형같이 귀엽고 막 예쁘장한 그런 일반적인 아역 배우들과는 다르게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심지어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친구가 루마니아 소녀이기 때문에 영어를 또 못했다고 해요. 근데 작품에서는 영어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무려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영어를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작품에 그랬구나. 합류를 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작품 속에서 영어 대사를 하는 장면들이 아주 좀 낯설면서도 되게 본 적 없는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카틴카 얼누카에 대한 주목도 관객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네. 리페이스는
영화만큼이나 아름다운 정말 대단한 미남 배우거든요. 근데 그래요. 작품 볼 땐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키가 196cm나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장신의 그리고 또 아주 고전적인 조각미남 스타일의 그런 배우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 더포를 이 리페이스의 오랜 팬들이 리페이스의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화보집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작품이고 푸싱 데이지스, 파운데이션 등의 시리즈 작품들에 출연했었고요. 네. 아마 국내 관객들한테 좀 익숙한 작품으로는 호빗이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좀 블록버스터에서 조연 역할들을 그래요. 했었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배우와 관련해서 타샘신 감독이 좀 들려줬던 에피소드들이 있다고요? 네, 타샘신 감독이 두 배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 관객들과의 만남에서도 여러 차례 네.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흥행되는 소식을 전했고 네. 두 배우 모두 너무 기뻐하면서 꼭 한국에 자기들도 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고요. 실제로 타샘신 감독도 두 배우의 일정만 허락을 한다면 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내 영화를 너무 사랑해준 한국 관객들에게 완전체로 다시 한번 내한하겠다 하고 그랬으면 싶다. 좋겠네요. 네, 그런 포부를 또 밝힌 바가 있다고 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러운 연기 호흡을 위해서 네. 카틴카 온누카 배우도 영어 연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필요로 했었고요. 리페이스는 부상을 당해서 다친 스턴트맨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알렉산드리아에게도 그 다친 사람 그대로 좀 보여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리를 다친 상태가 아니었는데 촬영하는 기간 내내 정말로 다리를 다쳐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카틴카 온누카 배우를 포함해서 모든 스텝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연기를 잘했네요. 네, 그 비밀을 또 발설하지 못하게 감독이 그랬어요? 리페이스 배우한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마지막 촬영이 끝나고 이 사실을 모두에게 이제 밝혔고 카틴카 온누카 배우는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네,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해서 울었다고 하고 귀여운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또 최근 재개봉작들이 연이어 개봉을 하고 있어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대표님?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영화 산업이 불황이라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거는 아마 코로나 영향이 되게 클 텐데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국 극장가는 다른 나라 극장가들만큼 회복세가 좀 빠른 편은 아니에요. 아직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 관객 수와 비교하면은 좀 여전히 좀 부족한 맞아요. 관객 수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상업 영화의 제작 편수들도 많이 줄었고요. 그 말은 이제 한국 상업 영화들이 극장에 걸릴 수 있는 작품들이 많지 않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예술 영화들이나 좀 독립 영화들이 조금 더 기회를 얻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 뭐 예술 영화나 아니면 독립 영화 같은 아트하우스 계열보다 더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게 재개봉 맞아요. 영화들이에요. 네.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나 아니면 500일의 썸머 같은 작품들도 극장에 걸리고 있고 네. 그리고 예술 영화들이 고전이죠. 밀레니엄 만보나 멜랑콜리아 같은 작품들도 다시 재개봉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는 또 검증된 문화 콘텐츠만을 소비하려는 관객들의 성향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은 상태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내가 좀 위험성을 가지고 티켓값을 지불한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찬했던 그리고 꼭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좀 인정받은 작품들 위주로 재개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더폴 디렉터스 컷의 재개봉 흥행 돌풍에 대해서 대표님과 알아봤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요. 오늘 네.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발표 날이었잖아요. 네. 지금 주요 수상작들이 다 발표가 됐다고요? 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수상이 됐나요? 근데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모든 결과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정말 아카데미 시상식 정말 길게 하잖아요. 그쵸. 오늘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3시간 넘게 시상식이 이어졌고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올해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을 많이 하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년과 좀 다르게 좀 나눠 가질 것 같다라는 그 수상 예측이 지배적이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올해 오스카의 주인공은 션 베이커 감독의 아노라라는 작품이 무려 5개 부분을 네. 수상을 하면서 올해 오스카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과 편집상 그리고
마이키 메디슨이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오, 대표님 예상하신 대로였나요? 아니 저는 아노라를 작년에 보고 무척 좋아하는 작품으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긴 했는데 네네. 사실 이 작품이 오스카가 선호하는 종류의 작품이 아니고 또 션 베이커 감독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오고 있는 독립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예상 못한 결과였어요. 그래요. 네. 예상 못한 결과인데 이렇게 딱 발표가 됐네요. 네, 특히 여우주연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50만 관객을 국내에서 돌파하며 지금 이전의 모든 오스카 이전의 시상식들에서 여우주연상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던 데미 무어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데미 무어가 아니라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이 여우주연상까지 트로피를 가져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변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신명원 뮤브먼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리아나 그란데의 포퓰러 듣고 오겠습니다. 점심 식사 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네.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요즘 안 오른 식료품 음식이 없습니다. 맞아요, 비싸요. 네네. 전 매일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식료품 물가도 확인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몇 가지 집으면 2, 3만 원 훌쩍 넘기는 건 예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 외식 물가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네. 네, 통계청 집계 결과 외식 물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년 전보다 약 23% 올랐다고 합니다. 네. 뭐 냉면이나 콩국수처럼 고급 한식에 속하는 음식들이야 뭐 이제 1만 원대 중반을 넘어선 지 오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잘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는 음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김밥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과 맞물려 어찌 보면 한국식 패스트푸드라 할 수 있는 김밥. 특히 소풍 음식으로 모든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김밥도 네. 이제 다소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죠. 오죽하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너무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있느냐는 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많은 이들이 김밥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부담이 적어 자주 접해왔던 음식이니만큼 가격 인상이 더 체감되었다고 할까요? 네. 네, 이런 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김밥으로 가볍게 끼니 때우기에는 요즘 김밥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김밥 한 줄에 1,000원 이랬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도 조금 막막한 감이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매일 네. 김밥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2년 전까지 이제 한 아파트 단지에서 4년 동안 살았는데요. 네. 거기 유일한 식당으로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 김밥이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으로 매일 2줄씩 포장을 해다가 먹었는데 어느 시점에 가격이 확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본 김밥이 1,5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곧 2,000원이 되고 또 500원씩 오르다가 이사를 나올 때는 3,000원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뭐 2년 전 이야기니까요.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전부터 김밥은 참 저렴한 끼니 음식이었습니다. 네. 김밥 천국, 이제 참고로 김밥 천국이라는 매장이 참 많은데 이들이 전부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몰랐어요. 여러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심지어 김밥 천국이라는 이름만 쓰는 독립 매장도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이게 사연이 좀 복잡한데요. 이제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알아보자면 1995년 유인철 씨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로 매장을 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워낙 모두가 먹는 김밥이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본 재료들이 공장에서 다 가공되어 나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계란지단 같은 것도요. 다 예쁘게 붙여서 토막가득 썰어서 진공 포장이 돼서 납품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유인철 씨는 재료를 모두 직접 가공해서 가격을 낮춤으로써 1,000원에
박리담회로 김밥을 팔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좀 싸게 팔았던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업 확장을 이제 해보고자 프랜차이즈화를 위해 김밥 천국 상표를 출원했는데요. 네. 특허청으로부터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명이 이제 잘 모르는 김밥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죠.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상표권이 없는 틈을 타서 같은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가 무차별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조 김밥 천국 유인철 씨가 차린 김밥 천국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죠. 네. 심지어 이제 어떤 사연들이 있었냐면 후발주자 김밥 천국들이 질 낮은 음식을 내도 유인철 씨에게 비난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김밥의 대중화를 개척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김밥천국이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근데 이렇게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던 시절이 지속이 되다가 그럼 언제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른 걸까요? 네, 다시 김밥 가격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이렇게 1,000원에서 시작했던 김밥의 가격은 2020년 이후 지속 인상되었습니다. 네. 2020년에 2,446원에서 2021년 2,692원으로 10% 이상 올랐고요. 2022년 2,831원으로 인상됐고 2024년 3,000원을 돌파해 3,500원, 이제 4,000원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 앞에도 굉장히 그 맛있는 김밥 프랜차이즈가 있어서 네.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계속 가격표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기본 김밥이 딱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0원으로 김밥 세 줄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김밥 속재료가 정말 다양한데 다양해진 만큼 가격대가 정말 아주 비싼 일명 프리미엄 김밥집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김밥이라는 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김밥이 어떻게 보면 응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적습니다. 근데 속재료를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네. 응용의 여지가 참 많은 편인데 네네. 어쨌든 김밥이 되려면 김과 밥에 싸서 완성을 해야죠. 네. 그랬으니까 사실 그 틀 안에 갇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는 응용의 여지가 또 적죠. 네. 프리미엄 김밥은 그런 면에서 또 그럴싸한 음식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재료를 이것저것 업그레이드하면 정말 수준이 올라가기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집 김밥만 해도 어린 시절에는 햄을 사서 쓰다가 네. 형편이 나아지면서 쇠고기 볶음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당시에는 엄청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네. 한편 참치 통조림이 1980년대 초반 등장하면서 또 김밥에 합류해서 맛을 확장해줬죠. 뭐 치즈나 멸치볶음 등도 존재감이 이제 확실하고요. 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직접 만들어 튀긴 돈가스를 넣는다거나 제육볶음, 크림치즈에 호두 등 굉장히 다양한 재료 혹은 음식들이 김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재료를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밥이라는 게 크기도 그렇고 또 밥과 김의 틀도 정형화가 되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꾸 밥의 양을 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의 이름이 김밥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밥, 즉 탄수화물을 너무 줄여버리면 음식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요즘에 뭐 피자에 토핑이 엄청 많이 올라간다거나 네. 햄버거에 패티 포함 다른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죠. 네. 그런 면에서는 프리미엄 김밥이 김밥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음식 평론가로서는 좀 우려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쌀을 직접 도정해서 김밥을 만든다. 뭐 그런 컨셉트의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김밥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런 방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 김밥집의 등장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비싸진 음식 성토 대회에서 김밥이 1등을 차지할 만큼 유독 김밥값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오르기는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억제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또 생각도 됩니다. 억제요? 네네. 김밥도 그렇지만
짜장면도 외식 물가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4, 50년 전부터 서민 음식으로 규정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더 이상 빠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버틸 수 없게 되면서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고삐가 풀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가파른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치도 뒷받침을 해주는데요. 지난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대표 외식 메뉴 8가지 가운데 평균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메뉴가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김밥 가격은 지난해 1월 3,323원에서 12월 3,500원으로 5.3% 올랐습니다. 이제 또한 제가 한식 패스트푸드라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라 이제 친숙함 또 우리가 또 노출을 생각해 보면 더 오른 듯 체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격은 오르는데 문 닫는 김밥집은 또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10여 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김밥집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문을 여는 새벽 4시인가부터 찾아가서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만드는 과정을 쭉 살펴보았죠. 네. 근데 김밥을 썰어주는 기계는 있긴 있었는데요. 아. 싸주는 기계는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몇백 명분의 김밥을 5, 60대 여성 두 분이 전부 싸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요즘에 김밥 기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계와 비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달인이신 네, 거죠. 그렇죠. 김밥 한 줄 싸는데 정말 과장을 안 보태고 30초가 안 걸렸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김밥이 이제 싸서 완성해야 되는 그 정체성이 있는데요. 네.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맞아요. 일단 재료가 다양하니까 그것들을 다 준비해야 하고요. 이제 설사 가공된 재료들을 사더라도 이렇게 싸서 완성하는 단계는 반드시 사람을 거쳐야 합니다. 네. 뭐 여기에 이제 뭐 요즘 식재료 가격도 많이 올랐죠. 당근, 우엉, 오이 등등 전부 10% 이상 올랐고요. 네. 김은 뭐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올라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김밥을 팔수록 손해라 문을 닫고 만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 현실입니다. 결국 식재료 값이 올라서 문을 닫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김밥은 단순 외식 메뉴는 아니잖아요. 소풍 추억에서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 그 대표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고 뭐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어본 지도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만 네. 맛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김밥 맛이요. 저희 어머니의 김밥은 오이와 당근이 같이 들어갔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햄을 한참 쓰다가 쇠고기 볶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밥에 간을 하지도 않고 김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아서 전반적으로 좀 담백한 느낌이었고요. 네. 뭐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고 좀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여간 소풍날 아침에 일어나면 온갖 재료의 냄새가 뭔가 이렇게 한데 아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전 제 친구 어머니의 김밥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제 친구 어머니 김밥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어릴 적 소풍의 단골 메뉴였던 이 김밥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도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레이더 조라는 마트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 질 좋은 식료품을 파는 걸로 유명합니다. 뭐 심지어 광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리에 560곳의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많죠. 이곳에서 이제 한국 김밥을 수입해 팔아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 갈래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김밥이 국내 정확하게는 경북 안동에서 제조되어 냉동 상태로 수출이 됩니다. 이를 이제 트레이더 조스가 PB라고 하죠. 자체 상표를 네. 붙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한 한인 교포가 틱톡에 이게 냉동 김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밥 데워 먹는 영상을 올린 게 주목을 받으면서 바이럴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지 20여일 만에 조회수가 1,100만을 넘겼고요. 그 덕에 트레이더조에서 준비한 김밥 250만 톤도 한 달이 안 돼서 다 팔렸습니다. 와, 근데 이 김밥이 미국에 처음 소개된 게 아닐 텐데 왜 그렇게 갑자기 열풍이었던 걸까요? 네, 여러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큰 그림을 보자면 요즘 K-팝의 인기와 더불어 K-푸드 또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냉동 만두들이 잘 팔리고 있는데 김밥도 서구인 특히 미국인들의 시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런 가운데 미국인들 자체의 마트를 통해 팔렸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김밥도 대표 한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오래전부터 한인마트나 식당 등에서 팔렸는데 네. 상당 부분 이제 그냥 한국인 또는 한국계를 중심으로 좁게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게다가 이런 한식들은 가격이 대체로 비쌉니다. 김밥이 이제 7달러에서 12달러. 오. 엄청 비싸요. 비싸네요. 네네. 그런데 트레이더조의 김밥은 3.99달러.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한 미국 물가에서 저렴한 먹을거리이고 끼니로서도 무리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제 유부나 채소 등을 많이 넣고서 완전 최신용 음식을 강조한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김밥집이 사라지는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김밥집이 사라진다고 사람들이 김밥을 안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수요가 이제 편의점 김밥으로 조금 저렴한 편의점 김밥으로 몰리고 있다. 네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표현은 맞아요. 이제 주요 식품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미국은 물론 유럽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네. 수분이 많은 오일을 빼는 등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 냉동 상태로 수출하는데 최적화를 위한 연구 및 고민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화엄사의 사찰 음식이 김밥으로 변신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 트레이더조의 김밥을 제조하는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았을 때요. 네. 국내의 쌀 소비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김밥의 해외 진출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K김밥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김밥의 원조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네, 뭐 이걸 이제 원조 논쟁이라 말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밥을 원통형으로 싸서 말아 만드는 음식의 형식이 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별개의 음식으로 완전히 분화 정착이 되어 이제는 해외의 한국의 맛으로 수출까지 할 정도니까요. 네네. 뭐 우리도 물론 김을 오래전부터 먹기는 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남 광양군 태인도의 토산품이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김밥을 먹었다 뭐 그런 사료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 양식을 하지 않아서 귀한 식재료였는데 일제강점기에 생산이 늘어나면서 김밥도 정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사회 전반에 보급된 도시락 문화도 한몫 단단히 거둡니다. 아 근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는 도시락 싸다니는 문화가 없었던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조선시대에는 관청에서 식사를 제공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직원들이 점심을 식당에서 먹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오후까지 수업을 해서 중간에 밥을 먹어야 했고요. 네. 거기에다가 창경원 벚꽃놀이 등의 야유회로 도시락의 존재감이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외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인파가 몰리니 도시락이 편했던 거죠. 일왕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가 당시 폭탄을 도시락 형태로 만든 것도 그럼 일본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함이었겠네요. 네, 당시 윤봉길 의사가 던진 건 물통형 폭탄이었습니다. 네. 원래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으나 불발이 되었고요. 행사의 준비물로 일장기, 도시락, 수통이 미리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바로 그저께가 3.1절이었으니 김밥 도시락과 관련해 이야기를 네. 조금 덧붙이자면요. 김밥 이전에 사실 한국인의 패스트푸드였던 주먹밥이 독립운동에 큰 몫을 했습니다. 당시 거리를 누비며 만세를 불렀던 독립운동가는 집에서 3배에 싼 주먹밥을 챙겨와 만세를 부르다 먹기도 했고요. 네. 독립군도 주먹밥을 먹으며 싸웠죠. 이렇게 전투식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한 김밥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먹밥이 3.1절 기념행사에서도 당시 현실 체험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제강점기 시절 도시락을 싼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말 어색했겠네요. 네, 당시의 신문을 보면
부인이 알아둘 봄철 요리법 같은 기사를 통해 야유회용 도시락 싸는 요령이 소개되곤 했습니다. 네. 산도위치, 그러니까 샌드위치와 더불어 이미 1930년대,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김쌈밥의 레시피가 소개되었습니다. 일본어로 노리마키 스시라고 했죠. 네. 이러한 기사에서는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째, 당시의 김밥은 비교적 잘 사는 계층의 음식이었습니다. 아사구사노리라는 일본의 김, 그리고 레시피의 재료로 실린 표고버섯 또한 고가 재료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 밥에 식초와 설탕 등으로 간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일본의 스시에 쓰는 초대리로 맛을 낸 거지요. 일본식으로 간을 하는 그 김초밥을 우리도 먹었다는 기록은 그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식으로 간을 한 밥으로 많은 김밥은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뭐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집에서는 네. 아예 이름도 김초밥이라고 불러서 새콤달콤한 맛이 두드러지는 김밥을 싸오곤 했죠. 네네. 이제 소풍에서는 이제 다른 집 김밥도 많이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일본식 김밥을 싸오는 아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의 요리책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의 유품인 요리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1982년 출간된 이 요리책의 김밥은 밥을 식초와 설탕으로 간을 하고 일본식 재료인 생선 보풀하기, 표고버섯을 써 완연한 일본식이었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죠. 네, 그렇군요. 근데 말 그대로 그건 김초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즐기는 김밥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연히 다르죠. 김밥이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네. 김의 역사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미 1281년 삼국유사에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 1596년의 본초 강목에도 신라인들이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다에서 김을 채취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채소 이파리에 밥을 싸먹는 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둘을 아울러 생각하면 김을 밥에 싸먹는 문화가 자연스레 존재했다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끼실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음식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